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화재 이은주라고 합니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에 펫보험을 장기 보험 상품으로 처음 시장에 출시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장기 보험이라고 하면 한번 보험에 가입을 하면 20세까지 중간에 병이 들거나 중대한 수술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희도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안고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였었고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펫보험을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펫보험은 앞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히만 넘어갈 텐데요. 워낙에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양육자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많은 그룹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관심사는 결국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고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영양제, 사료, 직접 간식을 다 만들어서 먹이는 분들, 여러 가지로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나이가 들면 동물도 병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과는 다르게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드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게 되면서 나중에 돈이 대체 얼마나 들려나? 라는 우려를 대부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펫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전히 펫보험이라는 게 시장에 존재해? 라는 질문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보험 상품들이 시장에 있었지만 충분히 마케팅을 할 만한 어떤 보험사들, 공급자들 입장에서의 요인이나 그 정도의 비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이제 크기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의 본질이 내가 아파야 사실은 그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펫보험이라는 것의 이게 어떤 구성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상태다 보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근거를 물론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이미 팽배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펫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아팠던 분들은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냥 적금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전에 이제 초창기 시절에 펫보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보장 내역이 좀 적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해주는 것도 없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데, 또 요즘에는 상품이 이래요 라고 이제 저희의 장기 상품을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가입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을 보면서 저희도 일단은 좀 더 올바른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은 더 펫보험 자체의 어떤 인식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아직은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급자,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아까 앞부분 이제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08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펫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꽤 지금 역사가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손해율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중지된 상품, 그리고 현재까지도 손해율을 사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보험사, 저희는 조금 더 전통 보험사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더 인프라나 제도적인 좀 근본적인 부분에 좀 기인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이 리스크의 그 아까 상품을 다양하게 저희도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기초 통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보험사들은 통계를 기반으로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판매하는 업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표준화된 데이터가 시장에 많이 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보험사가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상품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비 형태의 보험이라서 비용에 대한 정보도 좀 많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손해율 관리인데요. 일단 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그리고 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고객들이 청구하신 것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판단의 근거가 거의 없고 그냥 고객이 내신 영수증에 그냥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반려동물이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뭐 그것을 저희에게 얘기를 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객이 하는 말만 듣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 보험금 청구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병원에 저희가 방문을 드려도 아시다시피 아직은 진료부 공개에 대한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험사들이 손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거의 없다. 그리고 등록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제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두 번, 세 번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체 고유 어떤 정보와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걘지 걔가 걘지 얘가 10살인지 1살인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유의미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융 규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장기 보험으로 펫보험을 판매하다 보니까 사람 보험의 규제와 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펫보험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상품입니다. 좀 쉬운 상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인보험, 어려운 인보험의 규제들이 여기에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0, 30, 40, 20대, 40대 정도 여성이 가장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디지털로서의 어떤 소통이나 또 판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펫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펫보험 판매에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일단 설계사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심의의 규제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아직은 소통이나 영업 활성화가 충분히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이 입장에서 앞에 세 가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안드리는 방향성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서 상품이 현재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표준 코드가 어느 정도 좀 더 현장에서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표준 코드를 수립한다고 해서 그걸 보험사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이 공동으로 그 데이터를 좀 집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해외는 훨씬 더 동물병원들 간의 이제 제휴를 통해서 간편 청구하는 현장 청구 방식이 훨씬 더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또 수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손해율 관리, 계약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질병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최소한의 방법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에는 일단 이미 정부에서 뭐 샌드박스와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지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유 정보가 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의무화된다면 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수의업계 입장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물병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이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서 동물병원은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가 자체도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는 아니지만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업계 관계자들을 저희가 많이 만났었는데 대부분 설계사 라이센스가 필요한 분들을 고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좀 포기하는 경우들을 좀 벌써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문턱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나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도 이제 현재 뭐 SNS를 통해서 조금 더 펫보험이나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보성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금소법 심의에 모두 다 이제 걸리다 보면 좀 시간이 길어지고 노력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서 조금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펫보험 상품은 역사가 오래된 인보험 상품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큰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거나 이후에 이제 요율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제 인보험과 동일한 규제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제휴 병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정리를 해보면 사실 반려동물 헬스케어, 뭐 보험 헬스케어 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인데 현재 이 펫보험 관련하여서 각자의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어떤 노력보다는 함께 어떤 역할들을 맡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소통을 계속하면서 모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그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 저희의 좀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